한번 이렇게 유산을 경험하고 나면 특히 이제 주위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시게 돼요. 그쵸. 네. 인밍업 천천히 하면 이 잔소리를 좀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수정제TV의 미니 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임신 초기에 생길 수 있는 출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래도 임신 중 출혈이 생기면 유산이 되는 건 아닐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지만,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지고 유산이랑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혈이 생겼는데 유산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면 이제 임신 초기에 생길 수 있는 유산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원인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산이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이라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의를 할 때는 임신 20주 이전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유산은 임신 12주 이전에 80% 이상은 임신 초기에 일어난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임신 초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자연유산 자체도 생각보다 꽤 흔해요. 이게 전체 임신 중에 15%. 굉장히 흔하긴 하지만 이렇게 흔하다고 유산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산의 원인은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절반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대부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성의 나이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성이 나이가 들면 난자의 나이도 같이 들면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염색체 숫자나 이런 거 오류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 40세 이상 여성분들은 그 50% 정도의 유산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원인들은 이제 평소에 갖고 있던 기저질환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당뇨가 원래 있었는데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혈당이 좀 많이 높게 유지가 됐던 분들이나, 그 항상 얘기했던 이제 비만과 과체중, 이것도 이제 유산의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네. 술, 담배가 안 좋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카페인을 과도하게 먹는 것도 안 좋아요. 카페인을 평소에 500mg 이상 꾸준히 마신 분들을 보니까 유산을 좀 하더라. 그래서 그 임신을 준비할 때 커피를 아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좀 줄이는 거는 유산을 방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하루 한두 잔 정도는 안전한 괜찮습니다. 범위니까. 네. 그거는 임신해서도 괜찮은 정도니까요. 네, 그 정도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산도 종류가 있나요?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거는 이제 계류 유산.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놀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계류라는 뜻 자체가 그냥 그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배가 아프거나 출혈도 없고 아무 증상이 없어가지고 정기 진료를 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딱 봤는데 아기집이 잘 안 크거나 아니면 이전에 심장이 뛰고 있었는데 심장이 좀 멈췄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계류 유산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출혈이랑 동반되는 게 이제 우리가 불완전 유산 그리고 완전 유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불완전 유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이 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피도 나고 배도 아프면서 이제 유산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완전 유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배출된 상태를 이제 완전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궁의 임신. 이게 약간 공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인터넷에는 배가 아프고 출혈이 생기면은 자궁의 임신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궁의 임신이 일단 되려면 수정란이 자궁 안에 착상이 되지 않고 자궁 바깥에 착상이 돼야 돼요. 그 전에 내가 만약에 초음파를 봤는데 아기집이 자궁 안에 잘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 그분은 자궁 외 임신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테스트기 두 줄은 확인을 했는데 초음파를 아직 못 봤거나 아니면 초음파 봤는데 아직 아기집이 안 보인다거나 그런 상태에서 배가 많이 아프고 피도 좀 난다.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 좀 빨리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드문 거, 포상기태라고. 이거 네. 의과대학 다닐 때 맞아요.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비어있는 난자에 정자가 2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적은 확률로 일어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근데 이제 이전에 유산하셨던 분들은 네. 또 유산할 확률이 높다. 그것 때문에 그 유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다음 임신할 때도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본인이 습관성 유산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이 습관성 유산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때 3번 연속 유산을 해야 습관성 유산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2번의 유산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습관성 유산 검사를 해보는 걸 권고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습관성 유산에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그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라는 특정 증후군이라는 걸 밝혀내면 임신을 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검사를 해가지고 빨리 찾아내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 습관성 유산이라는 범위를 좀 넓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들. 자가면역 질환이 왜 유산을 일으키냐면 수정란이 이제 탈착상이 됐을 때 태아를 이제 내부 물질로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외부 물질로 이제 판단하고 면역 세포들이 가서 걔네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유산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착상하기 좀 힘들게 만드는 거. 또 자궁의 모양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착상이 좀 자꾸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습관성 유산이라고 진단이 되면은 사실 좀 많이 낙담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거꾸로 원인을 모르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아까 자궁의 임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태아가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하면은 이 자궁 내막은 공간도 크고 원래 이제 임신을 하는 공간이라 혈관이라는 건 발달이 잘 되는데 이게 엉뚱한 데 많이 돼요. 특히 제일 많이 되는 데가 나팔관에 제일 많이 착상을 하는데 거기는 원래 착상하는 공간이 아니라서 그런데 거기다 아기집이 생기니까 얘가 이제 나중에 풍선처럼 펑 터져버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 그 혈액이 배 안으로 퍼지면서 혈복강이 되고 그때 배가 많이 아픈 겁니다. 그때는 이제 출혈이 생각보다 꽤 많아서 쇼크가 오기도 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기집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조금 배가 많이 아플 때는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기집을 봤다.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행히 좀 빨리 발견을 하게 되면 터지지 않았거나 아주 초기 같은 경우는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그때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초음파를 보면 아기는 물속에 있는 거니까 이 아기들이 듣기엔 주파수가 달라서 아기는 다 들린다. 시끄럽다. 그래서 너무 자주 보면 아기 청력이 안 좋다.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초음파 자체가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그 음파의 진동 때문에 열이 조금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초음파 말고 조금 이제 심장 기형이나 아니면 심장 소리 듣는 도플러 초음파 같은 거 있죠.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과장돼가지고 그런 건데 사실은 뭐 초음파 때문에 아기가 잘못됐다거나 뭐 기형이 생겼다거나 이런 보고는 없습니다. 계류 유산. 이게 가장 흔한 유산의 종류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치료를 어떻게 해요? 태아가 이제 잘 크지 않거나 아니면 심장이 뛰다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배출이 돼야 되긴 합니다. 크게 이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기다리면은 대부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길면 2달 이내에 한 80% 정도까지는 다 배출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는 방법은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질 안에다가 질정처럼 넣으면은 배출이 되고 약 자체 부작용도 좀 있어요. 배도 좀 아프고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구역구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가지고 약 자체 부작용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을 넣고 이제 언제 배출되느냐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넣는다고 또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시죠. 금방 끝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수술한 자국이 유착이 생겨가지고 자궁 내막 유착 같은 것들을 좀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제 계류유산이 된 걸 발견을 하면은 시간을 좀 들여요. 방금 계류유산을 발견했는데 바로 치료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 얘기 꺼내기도 힘들고 결정하기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보통 이제 같이 오시니까 이제 나가서 조금 상의도 좀 하시고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좀 진정이 되면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옵션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시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신 초기에 유산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게 예쁜 말들 많잖아요. 아이가 나비처럼 이렇게 하늘로 가면 다시 이 엄마라는 꽃에 찾아올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어서 다음 출산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음 임신은 그럼 언제 해도 되는 거예요? 바로 해도 돼요. 다음 생리를 하고 나서 이제 바로 해도 되고, 어떤 분들은 생리하기 전에 바로 임신이 돼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신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잘 돼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이벤트를 겪고 나면 이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크게 남아가지고 다음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을 할 수 있고, 또 피가 조금만 나도 또 막 많이 걱정하셔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부 두 분 다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준비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견디기가 너무 힘드시다면 혼자서 너무 이렇게 끙끙 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역별로 난임 우울증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입덧은 임신해야만 생기는 거잖아요. 입덧이 갑자기 딱 없어져가지고 이거 유산한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가끔 그렇게 병원에 오시게 돼요, 정말. 어. 사실은 요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워낙 주관적인 증상이기도 하고 입덧이 그날그날 컨디션에 또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개개인 편차가 너무 커요. 입덧 증상으로 유산의 유무는 알 수 없다. 그럼 화학적 임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화학적 유산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엄밀하게 화학적 유산이라는 용어 자체는 좀 잘못된 거고 화학적 임신이 맞습니다. 근데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너무 빨리 한 거예요. 검사에서는 임신이라고 나오는데 아직 초음파에서는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 때, 이때를 우리가 이제 그냥 화학적 임신이라고 하고, 이게 사실은 검사를 안 했으면은 뭐 나중에 임신이 돼서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생리가 좀 늦어졌네 하고 그냥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건데, 검사를 요새 워낙 잘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발견된 것 뿐이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유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우리가 화학적 유산이라는 말 잘 쓰진 않고 그냥 화학적 임신이라고 합니다. 유산이라는 게 임산부분들이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고, 한번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또 더 많이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번 이렇게 유산을 경험하고 나면 특히 이제 주위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시게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가 임신 12주 이전에 자연유산이 가장 많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인밍아웃을 천천히 하면 이 잔소리를 좀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신 초기에는 안심을 하기에는 너무 좀 이른 것 같고요. 임신 초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안정감을 갖고 주변 분들에게 알리시는 것도 좀 안정적인 임신을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특히 이제 유산을 여러 번 좀 경험을 하신 분들 중에 임신 자체를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반복적으로 유산을 좀 경험하셨더라도 충분히 훌륭한 엄마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임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나이 들어가는데 왜 여자의 나이만 이렇게 중요하냐. 안녕하세요. 산수영재TV의 미니 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임신 초기 자연유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DM으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도 좀 지난번 영상에서 좀 더 보충을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내용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임신 초기에 생기는 자연유산 많은 부분이 이제 여성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유산이 된 거를 꼭 여자가 뭔가 잘못해서 생긴 걸로 이제 오해가 될 수 있겠다. 이거에 대해서 우려 섞인 저희한테 지적을 좀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답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꼭 그분한테만 답변을 드릴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맞아요. 영상을 보지 않으셨더라도 뭔가 유산이 되면 당사자가 뭔가 잘못해서 생긴 거 아니냐. 그렇죠. 비난의 화살이 보통 네. 엄마한테 쏠리기 마련이니까. 그런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자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지난 임신 초기 자연유산 영상의 AS 영상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유산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걸까요? 꼭 있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이 왜 생기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크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유산이 안 되는 게 좋지만 인류를 쭉 놓고 보면은 자연유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화의 한 과정, 건강한 후손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이제 종족 번식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자연 선택의 어떤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산이 많이 되는 원인 중에 염색체 숫자 이상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염색체 숫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 이제 오래 살지도 못하고 기형을 갖고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태어나지 않게 하려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사람한테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동물에서도 이제 유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어나고 있고, 대신에 사람은 동물보다 태어나서 임신할 때까지의 그 나이가 훨씬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색체 숫자 이상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래 살면 왜 염색체 이상이 잘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가지고 있는 난자의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참 신기한 게도 여자는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평생 사용할 난자를 다 만들고 가지고 태어납니다. 난자가 되기 전 단계를 우리가 난모세포라고 불러요. 이게 태아인 때는 양쪽 난소에 한 100에서 200만 개 정도 갖고 태어나서, 이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사춘 2차 성징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되면은 한 30만 개 정도가 남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퇴화가 되거나 사라지게 되고,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날 때부터 우리가 생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폐경이 될 때까지 그 중에 400개만 써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죠. 100만 개에서 200만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한 400개밖에 안 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다 만들어져 있는 남모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포 분열이 멈춰 있는 상태예요. 이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있냐면, 염색체나 유전자에 오류가 생겼을 때 그걸 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염증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도 금방 회복이 되고 하는 것들이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데, 신기하게도 남모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이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여성의 나이가 35세가 넘어갔으면 이런 염색체 이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세 이후에는 다운 증후 선별 검사를 할 때도 만 35세 이후부터는 고위험군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여성의 나이가 염색체 수 이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많이 말을 하는 게, 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난자 얼려놔야 된다. 아, 맞아요. 그 이거랑 연관이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폐경이 되기 한 10에서 15년 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폐경 연령이 만 50세 정도거든요. 10에서 15년 전이면 35세에서 40세 사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저장해 놓은 아까 난자가 될 세포들, 남모 세포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소멸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35세가 넘어가면은 난임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고, 임신이 되더라도 염색체 숫자 이상 때문에 유산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요. 그럼 남자는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억울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나이 들어가는데 왜 여자의 나이만 이렇게 중요하냐. 근데 이게 이제 남녀의 차이가 좀 있는데, 남녀로 나눠서 이제 비율을 봤을 때는 여자의 원인이 한 95%, 남자는 5%밖에 차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나이가 들어도 정자에 염색체 숫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자는 난자를 다 만들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하지만 남자는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새로 이제 만들어진 게 염색체 숫자 이상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해요. 근데 이렇게 수천만 개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수천만 개 만들면서 오류가 많이 생기긴 해요. 오류가, 어떤 오류가 많냐면 뭐 꼬리가 2개 달리거나 꼬리가 없거나 머리가 2개 달린 것도 있고, 이런 정자들은 수영을 앞으로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뭔가 이상이 있는 정자들은 그 과정에서 이미 다 걸러지는 거예요. 정자가 만들어질 때 생기는 오류로 발생하는 거는 유산보다는 난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여성분들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속절없이 그걸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정자에 이제 유전자 이상이 생겼을 때 걔네가 애초에 임신을 못 해버리니까, 맞아요. 뭐 아니면 돈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이후에 염색체 이상이 있을 때 이게 누구의 원인으로부터 비롯됐냐라고 하면 여성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결국엔 확률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배란이 될 때 난자가 하나밖에 배란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남자 같은 경우 정자는 많으면 수억 개. 그 중에서 괜찮은 애들이 가면 정상인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나이가 들면은 정자의 모양이 이상하거나 난임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기형이 생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그런 연구도 있기는 있습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면 정자 안에 유전자 변이가 생겨가지고 기형아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유전자의 레벨의 이야기예요. 염색체 숫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염색체랑 유전자랑은 조금 약간 너무 차원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몸의 염색체는 46개예요. 23쌍. 근데 유전자는 4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오류가 생기더라도 유전자에 오류가 생기는 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어서 이 유전자의 이상만으로는 유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염색체 관련 기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다면 이제 염색체 관련 기형이 뭐가 있냐? 크게 나누면 염색체 숫자 이상과 구조의 이상,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숫자 이상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염색체 숫자가 46개가 있고 2개씩 쌍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23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게 2개씩 모여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한 염색체가 2개가 있어야 될 게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은 3개가 있거나 이런 거를 염색체 숫자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숫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태어나더라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리고 살아남더라도 평생 어떤 기형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다운 증후군. 그렇죠. 네, 그게 염색체 수 이상이죠. 네. 다운 증후군이 가장 흔한 염색체 숫자 이상이어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아니에요. 그거 왜 유명한 거죠? 가장 많이 생존을 해서예요. 이게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 2개씩 쌍을 지어서 23쌍이라고 했잖아요. 23번째 쌍은 성염색체, 이거는 이제 맨 뒤로 빼놓고 가장 큰 거부터 1번, 그래서 22번까지 쭉 순서를 매겨놨습니다. 그 중에서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2개가 아니라 3개인 경우, 염색체 크기가 작으면 실타래가 묶인 옷이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염색체가 작을수록 옷이 작아서 그 안에 담고 있는 유전자 정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작은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면 그게 생존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오래 생존할 확률이 높군요. 네, 그렇죠. 만약에 1번 염색체 숫자 이상이 생겼다. 이 아이는 태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다운 증후군이 많이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작은 염색체 숫자 이상이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염색체 숫자 이상 증후군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유명한 게 또 있죠. 성염색체 중에 X 염색체 하나만 있는 경우, 이걸 우리가 흔히 터너 증후군. 네. 터너 증후군은 전체 염색체 숫자 이상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단일 증후군이에요. 근데 대신에 다운 증후군보다 우리가 좀 적게 관찰되고 좀 적은 이유는 유산이 많이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유산이라는 게 단순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좀 정리를 하자면, 임신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 유산은 유전자가 아니라 염색체 수 이상이 또 많은데, 염색체 이상을 불러오는 원인은 난자에도 있고 정자에도 있을 수 있지만, 정자는 열심히 달려오는 경쟁 과정에서 필터링이 한번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나이가 조금 더 이 염색체 수 이상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아서 자연유산의 위험도를 저희가 얘기할 때 산모의 나이를 언급한 게 바로 이 원인이었고, 또 이제 뭐 다운 증후군이나 터너 증후군 같은 염색체수 이상들이 주변에서 좀 볼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저출산 관련한 통계를 보고 이제 영상도 좀 올려드렸었는데, 벌써 2년 전 통계네요. 2022년에 분만한 평균 연령이 33.5세였어요. 그리고 전체 중에 35세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은 35.7%. 이게 얼마큼 많이 증가한 거냐면 10년 전의 통계를 보면 그때 평균 연령은 31.6세. 10년 사이 2살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3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때는 18.7%였어요. 그만큼 35세 이상에서 임신하고 출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제 35세가 넘어가면은 임신 가능성도 많이 줄어드는데 염색체 숫자 이상까지 생겨가지고 자연유산이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거를 고령 산모분들을 비난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결혼 출산 연령이 점점 올라가는 게 사회적인 현상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요즘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개개인을 좀 비난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유산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임신부에게 탓을 많이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많이 힘든 상황에서 결혼까지 늦게 하다 보니 더 탓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혼이랑 임신을 늦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유산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이제 개개인의 탓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사회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임신과 출산 연령이 늘어났으니 이 부분도 이제 사회적으로 보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건강하게 임신하고 출산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힘든 여건에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모두 저희가 응원합니다. 네. 혈당 낮게 나오는 방법도 있나요? 있죠. 막 움직이면 되지. 하나의 합격 불합격 같이 느껴져서 그래서 약간 집착하시는 게 그치. 있는데 뭔가 잘못해서 걸린 것처럼. 안녕하세요. 산성재TV의 미니 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네, 물어보시고 맞아요. 항상 임신을 하게 되면 긴장하게 되는 주제죠. 바로 임신성 당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드디어. 합니다. 네. 묵혀뒀던 주제를 꺼냈네요. 진짜 이 임신성 당뇨 검사가 가장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임신성 당뇨가 실제로 되게 흔해요. 전체 산모 중에 10% 정도 우리나라는 아시아 사람들이 약간 당뇨에 좀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뇨가 당이 올라가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산모 전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아이한테도 영향을 끼칠 맞아요.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당에 진단이 되고 나면 관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먹는 것도 해야 되고 혹시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어떤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긴장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검사 자체가 힘들어요. 안 해본 사람은 뭐가 힘들어 하는데 네. 오죽하면 제가 학생 때 실습 돌 때 교수님이 너 이거 먹어봐. 그래서 검사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거 먹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와 그거 오렌지 맛 그거 그거 진짜 너무 단 음식은 먹기가 힘들다. 맞아요. 목이 아프다. 맞아요. 이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성 당뇨가 임신 중에 산모나 태아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임신 끝나고 분만 후에도 이제 건강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내용이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하자면 교과서 한 권으로도 모자랄 정도여서 최대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한 편으로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편에서는 임신성 당뇨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고 진단 기준이 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 걸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두 번째에서는 그렇다면 만약에 진단이 됐다면 어떻게 치료하고 그 혈당 관리가 얼마나 왜 중요한 건지 그다음에 분만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당뇨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질환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당뇨병이라는 건 어떤 건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당뇨라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나눠져.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제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배 자체가 잘 안 되는 분들. 그래서 보통 이제 소아 때 많이 빨리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 많은 거는 제2형 당뇨. 네. 인슐린은 잘 분비가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인슐린의 저항을 갖고 있어서 인슐린이 있어도 그걸 잘 활용을 못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형 당뇨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거 이외로 또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는 임신성 당뇨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오늘 얘기하려는 건데 임신성 당뇨는 1형 당뇨나 2형 당뇨에 속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예 따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게 몸에서 혈액에 돌아다니는 당 조절이 아무래도 임신 전과 달라지죠. 네, 정말 신기하게 산모의 몸은 태아를 위해서 약간 희생을 해요.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을 좀 낮게 유지를 해서 당 소모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을 좀 높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나서 혈당이 높아진 거를 우리 몸에 저장을 한다기보다 약간 높은 혈당을 유지해가지고 태아한테 조금 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혈당을 조금 유지를 하는데 이 원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에 좀 더 민감하신 분들은 이때 이제 임신성 당뇨에 진단이 됩니다. 저 엄마의 희생이 그거 맞아요. 정말 느껴지는 거네요.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분류한 것처럼
당뇨의 종류 중에 뭐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고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임신성 당뇨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임신 전에 당뇨가 없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임신 전에는 당뇨가 없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새로 당뇨에 진단된 분을 이제 우리가 임신성 당뇨라고 하거든요. 임신을 하고 나서 혈당이 높아지는 임신성 당뇨에 진단이 되려면 임신 20주 정도는 지나야 됩니다. 그 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5개월 정도 이후에 혈당의 변화가 생기면은 그때는 우리가 임신성 당뇨라고 진단을 하고 그래서 보통 임당 검사를 우리가 24에서 28주 사이 진행을 하게 돼요. 임신성 당뇨가 처음에 스크리닝 검사를 한 다음에 진단 검사를 하잖아요. 내 기억은 슈니 엄마도 한번 재검을 했었어요. 재검을 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재검을 떴다. 그러면 네. 이제 그때부터 막 긴장을 하게 네. 되는데 단 거 끊고 막. 갑자기 운동하고 이게 검사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별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있을 때 재검을 하는 경우 두 단계를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선별 검사 없이 그냥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하는 검사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먹는 시약 양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한 번에 하는 검사는 선별 검사 없이 공복인 상태에서 당 75g 섭취한 다음에 3번 체열합니다. 이거는 2시간 만에 이제 검사가 끝난다는 장점이 있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건 사실 이제 2스텝, 두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50g을 먹고 1시간 뒤에 체열을 해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금식이 필요 없다. 이제 편하게 와서 검사를 하고 1시간 만에 또 검사가 끝나니까 큰 단점은 재검이 뜨면 또 해야 된다. 네. 그 재검을 떴을 때 하는 거는 100g을 먹어야 돼요. 이게 양이 장난 아니야. 이게 콜라 100ml에 당이 11g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콜라 1리터를 다 먹는 거랑 똑같은 당을 먹는 거예요. 끈적끈적하고 그 찐득한 걸 먹는 거 자체도 힘든데 100g 검사는 체열을 4번 해야 돼. 검사 시간도 3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투스텝 할 때 이제 1차 검사 50g 먹을 때 금식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밥 먹고 가서 사실 원칙상으로는 아무 때나 가서 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검사 직전에 밥 먹고 오면은 검사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식은 필요 없지만 보통은 한 2시간 정도 물 정도만 마셔라. 생수 정도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요. 근데 대부분 굶고 가시는 것 같아요. 늦게 나올까 봐. 거의 다 금식하고 와요. 근데 그러면 이 검사 혈당 낮게 나오는 방법도 있나요? 있죠. 막 움직이면 되지. 아, 그치. 근데 그런 것도 막 인터넷에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전부터 갑자기 식단 관리를 갑자기 하시거나 막 운동을 하시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을 하고 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거고 사람마다 그 저항성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뭐 식이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임당 걸리게 안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지금 당장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것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간혹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임당 나오면 엄마가 관리를 못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하나의 합격 불합격 같이 느껴져서 그래서 약간 집착하시는 게 그치. 있는데 뭔가 잘못해서 걸린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이상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니까 네. 그렇게 결과를 받아들이시지 말고 굳이 막 낮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라서 그래서 막 시약 드시고 막 돌아다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혈당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태아가 잘 자란 성장과 분만 과정 그리고 분만 후 건강 관리까지 잘 해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제 눈 가리고 아웅처럼 막 억지로 검사 결과 뭐 좀 덜 먹는다던가 시약을 그런 약간 편법을 써서 하시면은 좋을 건 없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발견을 하고 네.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임신성 당뇨가 더 잘 걸리는 분들도 있나요? 네, 고위험군이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임신 전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들어갑니다. 그 임신 전에 비만이셨던 분들 그리고 임신 후에 갑자기 체중이 많이 느신 분들 임신성 당뇨의 고위험군이 돼요. 그리고 가족분 중에 2형 당뇨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있는 경우 그런 가족력이 있으면 2형 당뇨의 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것들이 그 분은 조금 더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첫째 임신 때 임신성 당뇨의 진단을 받았다. 그럼 둘째 때도 임신성 당뇨의 고위험군이 됩니다. 이때는 한 50% 정도 임당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들은 24주에서 28주까지 기다리지 않고 더 빨리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임신성 당뇨의 고위험이란 말은 이미 당뇨가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검사하기 위해서 임신 초기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바로 하기도 하고 그냥 그 기초 검사를 할 때 우리 당화혈색소 같은 걸 네. 추가해가지고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24에서 28주가 되면 또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되고요. 왜 나는 2번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모를 숨겨져 있는 당뇨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빨리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리법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진단이 되고 나서 너무 막 상심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혈당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분만 후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는 시간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어떤 운동 해야 돼요?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어. 안녕하세요. 삼성형제TV의 미니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임신성 당뇨의 진단 방법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고위험군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되게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앞에 영상 안 보셨으면은 그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임신성 당뇨의 진단이 되면 어떤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산 후에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딱 임신성 당뇨의 진단을 받으시면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하세요. 본인이 지금까지 뭐 잘못 살아오신 것처럼 약간 자책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과거는 과거고 당장 이제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의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본인의 건강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괜찮다 앞으로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잘하는 게 뭐냐면 혈당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 그렇죠. 모든 당뇨의 치료는 기본이 혈당 관리죠. 네. 다른 당뇨보다 기준이 되게 낮아요. 혈당 기준이. 혈당의 목표를 2가지로 하는데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공복 혈당 같은 경우는 95 밑으로 조절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식후 혈당은 우리가 식후 2시간에 120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식후 혈당 재는 게 되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밥을 만약에 내가 12시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12시 15분까지 먹었어. 네. 식후 2시간 혈당은 언제 재야 될까요? 2시에요? 2시 15분이에요? 2시입니다. 딱 쳤을 땐 시간을 봐야 돼요. 만약에 2시간을 재는 게 좀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1시간을 재도 돼요. 식후 1시간 혈당의 기준은 140 밑으로 조절을 하시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약을 처방한 거나 뭐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처음 진단을 받았으면은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하면서 혈당이 어떤지 기록을 해서 추이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거 그걸로 이제 조절이 잘 된다 그러면 이대로 쭉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열심히 했어 식단도 잘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계속 넘는다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슐린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형 당뇨의 경우 먹는 약들도 있잖아요. 임신성 당뇨에서는 먹는 약 처방 안 하세요? 원래 이제 이형 당뇨도 이제 경구약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특히 많이 처방을 하게 되는 메포민이라는 약 종류 같은 경우는 태반을 너무 잘 통과합니다. 산모 혈액에 있는 만큼 태아한테도 많이 전달이 돼요. 그냥 필터링을 거치지 네, 않고 가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1차 약으로 잘 쓰진 않고 인슐린은 원래 우리 몸에서 계속 분비되고 있는 호르몬이니까 인슐린이 훨씬 더 안전하게 혈당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사 치료까지 가기 전에 생활습관 교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실천이 어렵지. 탄수화물 줄이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과 지방을 비율을 좀 높이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책에 나온 거는 하루에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전체 열량 중에 탄수화물을 한 40에서 50% 그다음에 단백질은 한 20% 그다음에 지방은 한 40% 이게 지방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같은 양을 먹어도 그 지방이 훨씬 열량이 높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따졌을 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2대 1대 1 정도 이 탄수화물 먹을 때도 40% 먹으랬으니까 계산을 해서 내가 빵을 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별로 좋진 않아요.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혈당 스파이크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는 만큼 인슐린도 따로 올라가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만큼 이제 몸에서 조절을 힘들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들이 그래서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안 드시면 안 돼요. 아, 그쵸. 네. 왜냐면 우리가 임신 중에는 살을 빼는 거는 좀 별로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체중을 유지하는 거 정도는 괜찮지만 하루에 1800칼로리 이하로는 먹지 말아라. 뭐 체중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너무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면은 우리 몸에서 케톤이라는 걸 맞아요. 만들어내요. 혈액에 케톤량이 늘어나면 태아한테도 그게 전달이 되고 태아의 케톤 산증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먹는 양보다는 어떤 걸 먹냐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운동이잖아요. 그쵸.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임신 중에 운동을 해야 된다. 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는 않는 한은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좋다. 임신성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운동 해야 돼요?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어. 유산소랑 근력 운동 두 개를 다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육은 우리 몸의 공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당을 태우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임신성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은 체지방이 많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높일 수 있는, 특히 우리 몸에서 큰 근육들, 그런 근육들을 좀 쓰는 근력 운동 같이 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이제 주의해야 될 분들은 지금 이제 인슐린으로 당 조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이제 갑자기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같이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 중에 그 크로스핏도 하시고 주짓수 하셨던 분이 있어요. 평소에? 네. 우와. 그렇게 근력 운동을 하시고 나서 아기를 키워보니 다른 엄마들 아프다고 하는데 아프냐 그랬더니 그렇진 않대요. 오. 막 그런 거 힘든 건 하나도 없었대요. 평소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아기는 가벼워. 그래서 진짜 근력 운동 필요합니다. 맞아요. 임신성 당뇨 없으신 분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혈당 관리가 중요하면 혈당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 해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해야 돼요. 하루에 4번. 이것 때문에 제일 진짜 많이 힘들어하세요. 4번 언제 하냐면 일단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잖아요. 그 식후 혈당 3번 재는 거.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4번을 재게 됩니다. 또 알람 같은 걸 좀 많이 맞춰서 이제 활용하시면 좋고, 자가 혈당 측정기가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중에 임신성 당뇨의 진단을 받으면 이제 대여해주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뭐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집에서 이제 하루에 4번씩 열심히 잘 재셔가지고 주치의 선생님이 혈당 잘 재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어플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어플로도 해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쓰는 게 편하신 분들은 당뇨 수첩 같은 거 이제 적어가지고 오시면은 그거를 보고 만약에 얘기했던 목표에 잘 부합이 되고 있다 하면은 횟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또 신기한 기계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연속 혈당 측정기. 네. 핸드폰 이렇게 되면 혈당이 나오던데. 그게 되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맞아요. 네, 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신성 당뇨 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연구나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이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 자체가 나온 배경이 수치를 정확하게 재는 것보다는 하루의 혈당의 추이가 어떤지, 맞아요. 이게 거의 막 어떤 건 1분에 한 번씩 혈당을 재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흐름을 보기 위한 거지 정확한 혈당 수치를 보기 위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더 정확한 거는 실제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신뢰하시고 이것만으로 모든 혈당 관리를 하시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혈당 관리는 우리가 되게 기준이 엄격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만약에 잘 안 되면 일단 태아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임신 주스마다, 임신 분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특히 임신 초기 태아가 발생할 때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면 태아 기형, 그리고 자연유산, 맞아요. 이런 위험이 좀 있습니다. 임신 중기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거대아. 그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애기가 크면 좋은 거 아니야? 작은 거보단 낫지 않아? 근데 사실 근데 너무 커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뱃속에서 애기가 갑자기 잘못될 수 있어요. 자궁 내 태아 사망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무섭죠. 뱃속에 있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도 좀 약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신생아들도 이제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태어나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태어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요. 애기 입장에서는 맞아. 태아일 때는 엄마가 탯줄로 당을 막 많이 줬어. 맞아. 단 거 막 먹다가 갑자기 엄마가 뚝 끊어버리면 혈당이 뚝 떨어져요. 그러네. 몸에서는 인슐린을 막 분비하고 있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저혈당이 있어가지고 빨리 이제 포도당 수액을 막 먹인다든지 수유를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필요하면 입원해서 하루 이틀 정도 혈당 관리를 좀 수액 맞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신성 당뇨에 있었던 아이들 중에는 나중에 아이가 당뇨가 걸리거나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엄마가 인슐린 저항성이 좀 높은 체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런 체질이 타고났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가족력이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당이 계속 높았으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몸의 그 신진대사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 영향 때문에 나중에 당뇨도 잘 생기고 비만도 잘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가 있다고 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건 아니고, 그동안 이제 혈당 관리를 잘하면 맞아요. 그런 이런 위험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또 하나, 저는 이게 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임신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 맞아요. 남은 살아갈 날들이 굉장히 많고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한테도 이제 충분한 사랑을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분만 후까지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임신성 당뇨에 진단이 되신 분들은 분만 후에도 당뇨 검사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임신성 당뇨에 진단을 받으셨던 분은 분만 후 20년 이내에 절반 정도가 당뇨에 진단이 되세요. 이거는 되게 의과대학 다닐 때 시험 문제 항상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임신 때도 임신성 당뇨에 진단될 확률도 절반. 이게 또 임신 중에 임신성 당뇨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임신성 고혈압이나 전자간증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 전자간증이 생겼다 해도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도 좀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출산 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음. 병원에서는 어떻게 관리해 주세요? 일단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건 뭐냐면 정말 임신성 당뇨가 맞았나부터예요. 이분이 원래 당뇨가 있진 않았나. 왜냐면 우리가 20주 이후에 검사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는 안 한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분만하고 보통 산역기가 3개월까지잖아요. 한 달에서 3개월 이내에 당 부하 검사를 한 번 더 해요. 이때 만약에 혈당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분은 원래부터 당뇨가 있던 분이에요. 아예 이제 당뇨로 진단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고 이때 정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분만 후 20년 이내에 절반이 당뇨에 진단이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 할 때마다 당 검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임신성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애기가 거대하로 태어날 것 같으면 빨리 낳아야 되냐? 무조건 수술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결정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혈당 관리가 얼마나 잘 됐냐가 제일 중요해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우리가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이 조절이 잘 됐다면은 다른 일반 산모분들이랑 똑같이 합니다. 물론 이제 아기 커가는 속도랑 여러 가지 컨디션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임신성 당뇨 때문에 더 빨리 나야 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만약에 생활습관 교정으로 잘 안 돼서 인슐린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이분들은 좀 빨리 태어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산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38주 정도 되면은 우리가 유도분만을 하든지 아니면 수술 날짜를 잡게 됩니다. 임신성 당뇨에 진단받으셨던 분들이 절반 정도가 당뇨에 진단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당뇨에 진단이 되시면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내가 임신해서 몸이 안 좋아졌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그쵸. 이제 네. 꼭 이렇게 또 아이 탓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임신성 당뇨에 걸리신 분은 어차피 나중에 당뇨에 걸리실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임신이라는 우리 몸의 신체적인 변화, 어떤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조금 발견이 좀 빨리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설명을 드릴 때 다행이다.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아이한테 고마워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당뇨라는 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또 잘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면 체지방이 늘어나고 근육량이 줄면서 이런 당뇨에 취약해지는데 그거를 이제 좀 미리 발견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근육량을 계속 유지를 하시면은 최대한 늦추거나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안심하고 혈당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임신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임신 전 체중이 임신성 당뇨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체중 관리를 좀 하고 임신을 하시면 위험도 많이 낮출 수 있고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임신 전에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결국은 아기를 낳아야 이 치료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분만밖에 치료가 없습니다. 조산을 하더라도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분만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수형제TV의 미니아빠 슌이 아빠입니다. 제가 의사가 되기 전에 TV를 보면 가끔 임신 중독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뭔지 모르니까 그게 네.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임신에 중독이 되나? 계속 임신하고 싶어하고 맞아. 내년에 또 임신해야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건가 싶었는데 지금은 그게 뭔지 아니까 일반인 분들은 그런 이름을 들으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분만이랑 관련된 상과에서는 정말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모성 사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모가 임신 중이나 출산하고 사망하는 경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중독증, 그러니까 임신 중 고혈압이 두 번째로 많은 원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해를 돕고자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신의 중독 계속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독이라는 뜻이 어떤 거예요? 임신 중 독이 있는, 그러니까 임신 중에 생긴
어떤 안 좋은, 우리가 어디에 뭐 약물에 중독됐다 이런 중독이랑 이 중독이랑 좀 다른 뜻이고, 영어로 하자면은 프리에클람지아, 전자간증, 아니면 뭐 에클람지아, 자간증 이런 건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혈압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임신 중에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 기준은 140에 90입니다.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 둘 중에 하나라도 높으면 혈압이 높다고 보고, 이게 또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임신 중이라고 하면 그게 언제부터냐, 몇 주부터냐. 그리고 혈압만 높은지 아니면 다른 증상도 같이 동반이 된 건지, 임신 전부터 계속 혈압이 높으셨던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원래 고혈압이 있으신 분. 원래 고혈압이 있는데 그 고혈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전자간증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같이 동반이 된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총 4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런 거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질환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산모분들이 정기검진을 하러 갈 때마다 해야 되는 검사에 꼭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소변 스틱, 그다음에 혈압, 그다음에 체중.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제 혈압은 아시겠죠? 140에 90이 넘는지 안 넘는지 보는 거고, 소변 스틱으로는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단백뇨도 전자간증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고, 체중을 재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하지만 전자간증이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어요. 체중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부종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검사를 하는 이유는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증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로 알아야 된다. 네, 증상이 생겼으면 이미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된 경우일 수 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그 검사를 꼭 하게 됩니다. 그럼 임신 중에 혈압이 처음으로 140에 90이 막 넘었어요. 혈압이 올랐어. 그럼 무조건 전자간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병원에서 혈압 재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그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만 보고도. 저는 의사인데 전 병원에서 재면 긴장해. 집에서 재면 괜찮아. 맞아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는 그렇게 하진 않고, 다음에 또 높으면은 뭐 다음 검사를 해보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혈압이 좀 높았다가도 바로 이제 전자간증이나 자간증으로 가는 건 아니고, 하나씩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단백뇨,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왔나 안 나왔나, 그런 걸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단백뇨도 같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좀 걱정을 합니다. 결국에는 자간증으로 가냐 안 가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간증이 뭐냐? 자간증은 혈압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160에 11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경련을 해요. 그렇죠.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막 심하게 나타나죠. 경련으로 심한 경우에는 뇌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맞아요. 간이 찢어져요. 간의 혈관이 찢어져요.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콩팥 기능도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경련입니다. 경련을 하는 동안에는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가면서 아기한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자간증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보통 이제 임신 중 고혈압, 전자간증, 자간증 이렇게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빨리 발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장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게 사실 이제 개그맨 이수근 씨 아내분께서 맞아요. 네. 임신 중독증 때문에 신장 이식까지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할 때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콜이 와요. 저희 전자간증으로 입원해 계신 산모분인데 간 수치가 오르기 시작해서 분만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네,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간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분만을 빨리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주수가 차면은 더 이상 기다리진 않습니다. 전자간증이신 분들 중에도 증상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자간증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입원을 해서 저희가 피검사도 자주 하고 아기도 자주 모니터를 해가지고 계속 지켜보다가 정말 위험하다 하면은 주수랑 이런 걸 잘 따져가지고 소아과랑 상의를 하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려요. 좀 이분은 조만간 분만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리 좀 만들어 달라. 소아과에서도 사실은 그런 분들은 리스트를 받으니까 산모분들 리스트를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침에 이제 회진 때 봐요. 한 번씩 보고 이분 전화 오겠는데? 그런 전화가 와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괜찮았는데 낮에 혈압이 안 잡힌다던가 애기 모니터가 안 좋다 그러면 갑자기 전화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NICU에서 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괜찮다면서요. 아침에 괜찮다면서요. 자리 없는데. 그 정도로 저희 산부인과 의사와 소아과 의사들이 모두 다 긴장하면서 보는 산모분들이 바로 임신 중독증 산모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어때요? 엄마의 컨디션이 안 좋았던 분들일수록 아기도 안 좋긴 해요. 아이 컨디션 자체도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산모분이 건강하게 아기를 낳는 게 아기한테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그 전자간증이 되면은 태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그 분만하기 전인데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태반 조기 박리가 생기기도 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아기가 좀 힘들겠죠. 나와서 좀 처지기도 하고, 아기가 좀 작게 태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고혈압이 있어서 태반 기능이 안 좋으면 그만큼 아이가 영양분을 받는 게 적기 때문에 아이도 잘 못 자랍니다. 조산을 하더라도 이제 빨리 분만을 하는 이유가 지금 엄마의 뱃속보다 차라리 빨리 나와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는 게 아이가 성장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빨리 분만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아기를 낳아야 이 치료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분만밖에 치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산을 하더라도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분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기가 딱 나오는 순간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고 나서 하루 이틀을 잘 봐야 돼요. 간혹 이제 분만하고 24시간 이내에 경련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이고. 혈압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전자간증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련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마그네슘 약제를 투약을 하는데 분만하고 24시간까지 그 약을 유지를 해요. 그리고 바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하고 3개월 정도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집에서도 혈압을 좀 계속 재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3개월 지났는데도 혈압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원래 혈압이 높으셨던 분일 수도 있어요. 원래 있던 고혈압이 그 임신 중에 발견된 거고. 그러면은 평생 관리를 잘 하셔야죠. 약 처방도 받고. 그럼 이렇게 무서운 임신 중독증 미리 알고 예방할 수는 없나요? 그럴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예방이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최근에 피검사로 하는 키트 검사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뭐 고위험이다 아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첫째 때 임신 중독증이 있었다, 뭐 임신성 고혈압이 있었다 이런 분들 이제 고위험군, 뭐 중간위험군 이렇게 나누는데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 한 12주 정도부터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전자간증을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이 줄이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왠지 이상하지만 익숙해가지고 중독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그렇죠. 절대 아니고 맞아요. 남편분들하고 그 주변 분들이 이런 임신 중독증이라는 무서운 문제가 있다는 거를 꼭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뭐 그렇게 흔한 건 아니고 모두가 겪는 질환은 아니지만 아이와 산모에게 모두 심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내가 혈압을 측정을 해야 되는지, 소변 스틱은 갈 때마다 해야 되는지 뭐 너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검사를 내가 하고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혈압이 좀 높아지신 분들은 내가 어떨 때 병원에 빨리 가야 되나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예비 엄마, 예비 아빠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